편집본에서는 뭐 기침하는 부분 다 쳐내겠지만 그 라이브 봐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은 그냥 방송하자라는 생각에 방송을 켰고요.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피곤해 보일 수는 있는데 컨디션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기침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오프닝 멘트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6월 8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기침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지난주에 한 주 방송을 쉬었죠. 오늘도 컨디션이 100% 회복된 건 아닌데 2주 동안 방송을 쉰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한번 켜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말을 하니까 기침이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방송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을 안 하니까 편집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도 많이 자고. 네, 물 마시면서 할게요. 평소에 한 5-6시간 정도 자는데 이게 편집을 안 해도 되니까 거의 뭐 한 7-8시간 풀 컨디션으로 잤던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빠르게 할 말만 하고 이렇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 키기 전에는 영화 후기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그냥 다 하자라고 또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막상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봤던 영화들 후기만 빠르게 전달하고 방송을 종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기침하는 부분이 다 편집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기침 때문에 말을 길게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방송 때와는 달리 내가 봤던 영화 후기만 빠르게 전달하고 그렇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침만 할 뿐 정신이나 이런 컨디션은 다 정상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화권 영화 사상 최초로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고질라 -1을 봤습니다. 고질라 70주년 기념작이죠. 그래서 공들인 티가 많이 난다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 일본이랑 북미에서도 흥행 성적이 꽤 좋았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거 극장 개봉했으면은 논란이 많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헐리우드판 고질라 이외에 일본판 고질라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좀 낯선 감이 좀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CG 퀄리티에서부터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헐리우드판 고질라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재앙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최근에 몬스터버스에서 그리고 있는 고질라는 뭔가 아군스러운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관객들도 고질라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고 애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일본판 고질라는 마치 자연재해처럼 어떤 손 쓸 수 없는 거대한 재앙으로 이렇게 고질라를 그려놨더라고요. 아마 일본이 뭔가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정서가 좀 투영된 건가 싶었습니다. 윤가님이 고질라도 고질라인데 인간 파트가 지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헐리우드에서 제작되고 있는 고질라가 계속 지적을 받는 게 이 인간 파트가 너무 지루하다, 자기적이다 뭐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질라 -1을 봤을 때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시각 효과도 그리고 영화적인 재미도 이게 왜 수상을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본판 고질라에 대한 정서를 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시각 효과도 뭔가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이게 수상을 할 정도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헐리우드판 고질라에 절여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이 주인공이 도망친 가미가제 부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극장 개봉이 좀 불발된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말미에 이제 대사로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가는 우리를 희생말로 여기고 희생을 강요했지만 민간인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꼭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자, 뭐 요게 이제 주제 같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가미가제라는 주제 자체가 국내 관객들은 불편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 관련 글들을 보니까 댓글들이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미화시켰다 뭐 어쨌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극장 개봉 안 하고 바로 넷플릭스행 시킨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판 고질라 감성을 아시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헐리우드판 고질라에 익숙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윤가님이 채팅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 파트가 얼마나 지루하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오글거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영화에서도 좀 녹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인간 파트도 개인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냥 그런 작품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본에서 흥행한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북미에서도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북미에서는 어떻게 흥행을 한 거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딱 하나 신박했던 거는 그 고질라가 입에서 이렇게 빔 쏘는 거 있잖아요. 꼬리 끝에서부터 뭔가 기를 모아서 쏜다라는 그 연출을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넷플릭스에서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이제 펄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요게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된 슬래셔물 영화 중에 X라는 작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알파벳 X 요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 살인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할머니 살인마의 이름이 펄이에요. 근데 그 펄이라는 캐릭터의 과거를 그린 작품이 요 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쵸, 그 X입니다. 네, 프리퀄이고요. 이게 아마 3부작으로 기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편에 대한 예고편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X, 그 다음에 프리퀄인 펄,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요 3부작으로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X에 나오는 그 할머니 살인마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조명한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시골 소녀예요. 근데 폭주하기 전에 시골 소녀의 모습과 폭주 후에, 폭주한 다음에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모습까지 다 그리고 있는데, 사실 영화적인 재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폭주하기 전까지의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폭주 후부터는 되게 자극적이고 막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폭주하기 전까지의 그 준비 단계가 너무 길어가지고 살짝 지루한 감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폭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영화가 막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 영화에 눈을 떼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펄을 연기한 미야고스 배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 본 배우인데 와,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마치 이 미야고스 배우의 차력쇼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골 소녀의 모습이랑 잔혹한 살인마의 모습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기도 일품이었지만, 이 미야고스 배우의 연기의 진짜 최정점은 엔딩 크레딧이거든요.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셔야 진짜 이 영화 한 편을 다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이 시간 동안 롱테이크로 미야고스 배우의 얼굴만 클로즈업을 해서 이 웃는지 우는지 그 되게 미묘한 표정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세하게 표정이 변하면서 웃는 모습에서 우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이, 야, 얼굴 근육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나 싶을 정도로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실 때 이 엔딩 크레딧만큼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장르가 장르인 만큼 신체 훼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망가고 있는 그 피해자를 뒤에서 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잔인하게 내려친 다음에 그거를 그 팔이랑 목이랑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토막 내는 그 절단면을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토막 내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에 다 담아줘요. 그 정도로 좀 잔인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되는 작품이고요. 슬래셔물의 느낌을 많이 잘 살렸는데 마치 고전 영화스럽게 그 곳곳에 요소들을 편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고전 슬래셔물의 느낌을 살린 최신 영화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X, 펄, 맥신 각각 배경이 되는 시대 영화에 대한 헌사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X를 못 봐가지고 그 X가 국내에 정식 수입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X거든요. X가 너무 궁금해요. X의 시놉시스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포르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어떤 시골의 외딴 그런 단독주택 같은 곳에 그 포르노 배우들이랑 그 제작진이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그 의문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현장에 있는 그 포르노 제작진들을 다 학살하고 다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의 과거를 그린 게 이 펄이라는 작품이고, 맥시는 제가 시놉시스를 아직 접하지는 못해서 예고편은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의문이 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이 X라는 이 작품이 되게 자극적이고, 옛날에 우리 그 13일의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고전 슬래셔물 있잖아요. 그 청춘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한 무리가 외딴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대학살이 벌어진다라는 요 컨셉, 이블데드 1편도 그런 비슷한 컨셉이고, 어쨌든 이런 고전 슬래셔물들의 그 컨셉을 되게 잘 따와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X가 너무 궁금한데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OTT로 직행을 하더라도 좀 빨리 국내에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의문인 게 더 자극적인 작품들도 뭐 일부 블러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가이즈를 해서 장면을 덜어낸다든가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수입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수입이 안 됐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떤 용자가 좀 나서가지고 수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태용 감독의 네 번째 연출작이자 9년 만에 복귀작 원더랜드를 시사회로 감상하고 왔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개봉이 미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한 작품이기도 하죠. 원더랜드 라인업이 빵빵하네요 라고 하는데 네, 캐스팅 하나는 끝내주죠. 근데 이 김태용 감독이 흥행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요괴 다음 2편이나 뭐 가족의 탄생, 만추 이런 작품들이 평단의 호평을 받기도 했고 일부 매니아들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이게 흥행 성적만 봤을 때는 흥행과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런 감독이죠. 근데 만추는 중국에서 좀 흥행을 한 덕분에 좀 만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성적은 많이 아쉬웠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흥행 성적이 작품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원더랜드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감독님이 인물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룰 줄 아는 감독이라고 이제 익히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컨셉이 죽거나 아니면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기억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 살게 한다. 요게 이제 그 소재이고요. 그래서 요 소재를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랑 감정선을 그리고 싶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르는 SF인데 너무 감정 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SF스러운 소재랑 중간점을 못 찾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영화에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는 분들이 뭐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업이 나름 13년차 개발자인데 그런 제 시선에서는 뭔가 영화적인 허용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리수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업로드라는 시트콤이 있어요. 이 작품 역시 죽은 사람의 기억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 살게 한다, 요런 소재로 만들어진 시트콤인데, 여기서는 인물들 간의 감정도 감정이긴 하지만 이 가상현실 세계랑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중요 요소기 때문에 이 납득될 만한 공학적인 설정들이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도 저거는 뭐 저럴 수도 있겠다 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더랜드는 한
중반부까지는 그래도 뭐 영화적 허용으로 받아주자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 후반부부터 그 영화적 허용의 선을 완전 넘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탕웨이가 본인이 죽은 상태고 여기가 가상현실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가 돼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폭주하는 그 탕웨이를 지켜보는 그 시스템 관리자들의 행동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저게 뭐야 싶더라고요. 제가 관리자면은 이거는 대형 사고거든요. 대형 사고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버그입니다. 버그인데 그거를 막 잠깐만 좀 기다려 줍시다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이 대처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이거는 너무 이 감정선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관리자들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UI부터가 사실 좀 헛웃음이 나오긴 했거든요.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뭔가 샌드아트 같은 그 UI를 사용을 했었어야 됐나. 대체 저 UI로 뭘 어떻게 확인하고 뭘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건지 알기도 힘들고, 뭔가 그냥 보기에는 예뻐 보여요. 뭔가 이 모래알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그래서 저 UI가 대체 뭔데? 저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뭘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몰입감이 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배우가 나오는데, 이 공유 배우는 대체 왜 나온 거냐, 정체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시스템의 AI 관리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이 현실과 가상현실 세계를 오가는 뭐 인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이런 인물에 대한 뭔가 의문점을 갖게 한다는 것부터가 이걸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한 연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출연진이 빵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메인 스토리가 되는 수지랑 박보검 요 커플 이야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탕웨이 배우가 나오는 요 이야기는 후반부에 가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매트릭스 네오가 돼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 심파극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일부 에피소드는 대체 왜 넣은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할머니랑 손자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AI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죽어서 이거를 AI로 가상현실 세계에 살리는데, 손자가 막 할머니한테 나 뭐 차 사줘, 뭐도 사줘, 뭐도 사줘 계속 막 찡찡거려요. 아바타 옷 입히고 이런 거 하듯이 실제 이 인앱 결제를 통해서 그 AI한테 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상술이죠. 그 AI 관리를 하는 그 업체의 상술이겠죠. 어쨌든 뭔가 사줄 수 있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사주기 위해서 막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하다가 이제 결국 그 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좋아, 이 에피소드를 넣은 이유는 알겠어. 이런 AI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할머니가 사망하고 그 손자 AI는 그냥 삭제하면서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바로 폐기시켜버리면서 끝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뭔가 시스템을 손본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폐기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게, 아까 제가 탕웨이가 자기가 AI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매트릭스의 네오가 되어서 시스템에 저항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손자는 그렇게 단칼에 폐기를 시켜버리면서 그렇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탕웨이는 왜 이렇게 봐주면서 끝까지 막 지켜봅시다, 뭐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뭐 왜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가. 이거는 심파를 위한 심파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인파노님이 저는 3점을 줬는데 기대보단 좀 아쉽긴 했습니다. 소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물 간의 관계에만 그친 게 아쉬웠습니다. 제 감상이 딱 저거예요. 너무 이 관계, 감정 이거에만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그냥 다 날려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우스님이 왜 탕웨이만 봐줬냐라는 제 이야기에 예쁘니까요 라고 그런가? 어쨌든 그게 좀 아쉬웠고, 이 최우식이랑 그 아버지 서사도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애초에 왜 넣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우식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회사의 관리자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기를 AI화 시켜도 좋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야지 이 AI 시스템상에 디지털화를 시켜서 그 인물을 가상세계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집을 나가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니 이 이야기는 왜 넣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중간에 뭐 약간 개그 대사처럼 나오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독립적인 분이셨군요. 이런 이 개그 대사 한마디를 위해서, 아니면 쿠키 영상이 또 그거 관련된 거예요. 단순히 그 쿠키 영상을 위해서 그러기에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파노님도 쿠키 치고는 너무 잔가지 같은 에피소드라서 괜히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빼고 차라리 탕웨이나 박보검 수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차라리 좀 그 인물 가지수를 줄이더라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나시님이 이과여가지고 너무 공학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왠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저도 이제 SNS나 이런데 감상평 올라오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막 너무 막 울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좀 공학적인 그 시점으로 바라봐서 온전히 이 작품을 즐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간은 제 감상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차라리 이게 영화적인 형식보다는 이 업로드처럼 시트콤이나 시리즈물 형식으로 나왔으면은 좀 인물들 하나하나의 그런 에피소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뭐 추후에 다른 작품들을 만들 거면은 제발 이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혹평을 했지만, 시사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심파 장면이 나올 때 제 주변에서도 막 훌쩍훌쩍거리고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흥행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일 관객 수는 조금 처참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손익분기점인 290만을 넘기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관객 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휴일 1일 관객 수가 12만, 13만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안 돼요. 평일 1일 관객 수가 한 10만 조금 넘어줘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휴일이 막 13만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입소문 타서 뭐 뒷심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보실 분들은 큰 기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 나 오늘 방송 안 켰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솔직히 이거 소개하는 자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침까지 하면서 힘들게 방송 안 켰죠. 제가 방송 키기 전까지 누워있다 왔거든요. 불 다 꺼놓고 누워있다가 왔는데, 그냥 오늘 방송 이거 보고 이대로 좀 자버릴까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안돼, 오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좀 벌떡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을 킨 유일한 이유이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오늘 방송이 좀 짧죠. 원래 막 개봉작 소개도 하고 OTT 이야기도 하고 잡설도 좀 얘기하고 영화 뉴스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침 때문에 방송을 좀 오래 이어나가기가 힘든 상황이라 좀 많은 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오래가네요 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을 써도 소용은 없고요. 한 2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이렇게 정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거다. 2주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될 거다. 그런데 오늘이 딱 일주일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2주째인데 그 자연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음성 나왔고요. 독감도 아니고 컨디션은 정상이에요. 근데 기침만 하고 있습니다. 기침 감기 유행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76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 및 칸 사운드 트랙 수상작이자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국제영화상 음향상 수상작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전작인 이 언더 더 스킨을 굉장히 난해한 영화로 유명한데, 저는 이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 이 영화 비평 수업 시간 때 오프닝이랑 엔딩만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난해한 영화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감독의 차기작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시사회가 진행된 후에 박평식 평론가가 10년 만에 9점을 부여하는 등 이 평론가들의 찬사가 이어진
펼치면서 국내 영화 애호가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었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등 각종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GV 역시 이 화제성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해한 영화길래 이렇게 GV 별도의 해설까지 필요할까? 요런 게 이제 화제성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GV까지는 참석을 못했고, 개봉 첫날 이제 극장 관람을 했는데, 사실 이 관람 전에 영화가 어려울까봐 긴장을 좀 했거든요. 이 감독의 전작도 그렇고, 이 GV 다녀오신 분들이 부연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좀 있다, 어렵다, 이런 후기들을 좀 들려주기도 해가지고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우슈비츠를 총괄했었던 독일 장교 루돌프의 일상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담은 영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설명이 필요한 연출이나 장면이 있긴 한데, 이 영화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데 뭔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지, 이 설명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작품인가? 그건 아니니까 너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설명 없이는 이해가 어려웠냐 하면은, 영화 중간에 열화상 카메라 촬영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소녀가 야밤에 사과를 곳곳에 숨겨두는 장면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촬영이 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영화는 대부분 자연광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했나? 근데 저 소녀는 누구고? 저 사과는 대체 왜 숨겨두는 거지? 라는 이 의문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 이동진 평론가 GV를 다녀온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저 인파노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면이 대체 무슨 장면이냐 물어보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폴란드 할머니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 근처에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노역하는 그 노역 현장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곳곳에 사과를 숨겨놨다. 왜냐면은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도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그 할머니가 했대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이제 영화에 담게 된 거고, 이 사과를 숨기던 중에 악보 같은 걸 주워와요. 근데 그것도 실제 유대인의 노역 현장에서 그 할머니가 그런 악보 같은 것들을 이제 주워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뭐 옛날에 뭐 음악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뭔가 작곡을 한 거를 노역 현장에 가지고 왔다가 흘리고 간 거겠죠. 근데 그걸 주워와서 피아노로 그 악보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피아노도 그 할머니가 실제 사용했던 피아노고, 그 영화상에 나오는 그 아역이 입고 있는 옷도 그 할머니가 당시에 실제로 입었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대 때 입었던 그 옷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보관했다라는 게 진짜 놀랍긴 합니다. 저희 같으면은 진작에 당근하죠. 근데 그 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유도 야간 촬영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장면만큼은 인간의 온기를 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파노님이 보고 나서 영화의 비하인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N차를 하고프게 만드는 만큼 감독의 디테일에 감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감독의 의도는, 이거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 영화만 봤을 때 어떻게 알아요? 저런 비하인드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감독이 인터뷰했던 게 또 이렇게 시내 20일 같은데 기사로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 영화만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은 좀 더 영화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좀 더 깊이가 느껴지는 거지, 이 영화 전체 맥락을 이해를 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이 영화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아마 독특한 영화 연출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가님이 그만큼 사운드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하우스님이 사운드가 작은 관이나 소리 관크가 있는 데서 보면은 환장한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 나치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화면에 담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담장 하나를 두고 있는 이 호화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독일군 장교 가족의 일상을 그냥 담담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명확하다거나
뭐 서스펜스가 존재를 한다거나 큰 사건이 빵빵빵빵 터진다거나 뭐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화에 익숙하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더더욱이 사운드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장 관람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독일군 장교 가족의 일상을 그리면서 마치 화이트 노이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 녹아있는 저 담장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총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절규 이런 것들이 상영 시간 내내 관객의 귀를 괴롭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소리만을 통해서 관객이 저 담장 너머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새롭고 신선한 기법으로 나치의 만행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감독이 관객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같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나치의 만행과 유대인들의 고통은 보이는 게 다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치의 만행과 유대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메시지를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엔딩이 좀 더 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극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의 클립처럼 그 극에서 빠져나와서 현대 시점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유대인과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제 쓰였던 시설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제 박물관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박물관을 이제 청소하는 장면으로 갑자기 화면이 점프가 되는데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현대 시점으로 점프를 해버렸으면은 그대로 엔딩을 내버려도 괜찮거든요. 그냥 거기서 저도 그냥 이렇게 화면이 한번 탁 튀어버리길래 여기서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 시점의 그 박물관 장면에서 다시 돌아가요. 극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돌프를 비춰줘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막 돋는데 이런 우리의 노력을 똑똑히 보고 있어? 이런 의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루돌프는 지금은 처벌을 당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근데 너 하늘에서라도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고 있어? 요런 엄중한 메시지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기서 막 소름이 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엔딩이 나고 엔딩 크레딧과 함께 강렬한 음악이 깔리는데 그 음악이 와 진짜 소름 돋아요. 제가 임파노님이랑 같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봤거든요. 보고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그 퇴장하는 길 내내 와 이 온몸에 막 털이 쭉 뼈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마치 막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절규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처절한 울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엔딩 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든요. 와 근데 그 사운드가 뇌리에 남아가지고 제가 실제 임파노님한테 그 말로도 했어요. 온몸에 털이 쭉 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 진짜 그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오셔야 진짜 영화 한 편을 다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딩까지 너무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전선을 간다라는 곡 아시나요? 전선을 간다라는 그 곡이 가사가 그거 있잖아요.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요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치 그 곡이 들리는 그런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리고 설사 이 영화가 다 보고 났는데 좀 불호더라도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것도 꼭 함께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 작품 역시 이 독일군 장교의 그 가족들을 비추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경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작품을 좀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볼까요? 정액제는 넷플릭스밖에 없네요. 저는 왓챠에서 왓챠 파티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밖에 없고 심지어 6월 14일에 내려가네요. 여러분들 빨리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저것도 엔딩이 엄청 강렬한 작품이거든요. 아마 엔딩까지 보시면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할 때도 그런 연출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감독님이 그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였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만행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대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그 일제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한 이런 진짜 예술적인 작품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훌륭한 작품들 많죠.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평단의 혹평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성을 갖춘 이 일제시대를 그린 그런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파도님도 존 옵인을 보면서 서대문 형무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건강 상태가 이래가지고 좀 더 오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침 소리 듣는 게 여러분들도 좀 고역이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라이브에 채팅 쳐가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진짜 그 건강 회복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